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호윤 특파원이 전해준 것처럼 미국의 국방수권 법안, 주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단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담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이제 모든 정부의 예산,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되듯이 이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방부 예산과 정책이 그 내년도 예산이 모두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의회가 승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6월, 7월에 이제 상하원이 각각의 자기 안들을 냈었고 여기에 이제 주한미군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의 항상 관건이 이 통합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였는데 이게 이제 12월 7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일에 이게 이제 그 하원을 통과가 됐고 이번에 이제 상원까지 통과돼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 상황이고 백악관 입장은 이제 그대로 서명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자권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나온 대로 28,500명의 제한을 두고 있는 그 조항이 다시 거기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자권 전환에 대한 부분은 이 한미가 그 합의한 그 계획대로 그 진행되도록 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제 완전히 안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도 또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지만 만약에 이것에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그리고 한국, 일본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그 소관 상임위원회한테 얘기를 할 경우에는 60일이라는 기한이 지난 뒤에 이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번 정부 내에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협의할 때 기존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만약에 추구하게 된다면 이 국방수권법안은 결국 의회의 역할을 넓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자금줄인 유조선 봉쇄까지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하고 있는 게 점점 이 마두로 정권의 레이저 포커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 들어서는 이제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서 공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펜타닐 같은 이런 화학물질 전체를 대량 살상 무기라고 규정을 했고 이번에는 아예 이 마두로 정권 자체를 테러 단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정권을 고사시키려는 그런 작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두로 정권 자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이제 베네수엘라 본토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트럼프는 그렇게 베네수엘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목적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미중 간의 경쟁 부분 그런 것들도 다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인 시절에 그 보면 이번에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을 무대에서 이렇게 저 멀리 있는데 부른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맞습니다. 많이 챙기는 분이 백악관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겠죠. 근데 최근에 언론사 인터뷰에서 보니까 트럼프는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런 관점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관세 발표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네, 저도 이걸 보고 좀 굉장히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은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 그래서 뭐 수지 트럼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정말 예. 인싸 중에 인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쭉 곁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한테 가진 그 신임은 정말 그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예.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베니티 페어 그 미국 월간지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못할 게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사고방식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10년간 음모론에 이렇게 빠져 있던 인물이었다. 예. 뭐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천재 사람들이 다 그렇듯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데 주 목적이 이 마두로 정권의 축출이다 이런 예. 얘기도 하고, 관세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부분들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도 일회성 인터뷰가 아니고 쭉 몇 번 계속 그 연재식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도한 건데, 근데 그래서 아니 이분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왜 이럴까 싶었는데 다시 그 반론이 나왔습니다. 네. YS 비서실장 본인이 이건 중요한 맥락을 무시한 짜깁기 기사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 반박에 대해서도 아니야, 그렇게 치밀한 그 YS 비서실장이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할 리는 없어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네, 사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베니티 페어의 인터뷰는 한 번 단발성 인터뷰 기사가 아닙니다. 1년 예. 동안 제가 본 걸로는 11번 정도의 언더 레코드 그 심층 인터뷰를 거쳐서 그 내용을 이제 뽑아낸 것을 이제 내놓는 것인데, 예. 그래서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은 이제 당연히 이건 짜집기 기사라는 입장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측근들 대부분이 이것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기사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외신들이 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술을 안 마시지만 마셨다면 자기가 워낙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맞아요. 알코올 중독자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그 주니어도 자기 소셜 미디어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백악관마저도 예. 공식 입장에서 이것은 그냥 편향된 기사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왜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1년 정도 걸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원래 수지 와일즈가 이 서사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기보다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관리해서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역할, 자기가 이 정부에서 위치를 잘 보여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편집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예. 저는 이제 마지막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그게 뭐냐면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자기가 좀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중간 선거 전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지가 뭐 어느 하나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요소들이 다 이제 좀 들어간 그런 결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도 시기상은 맞을 수가 있다는 시기상은 생각이 맞을 드네요. 수 있다는 그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단일 종목으로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제죠.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조추첨까지 이루어져서 네. 벌써부터 좀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이 월드컵까지 좀 영향을 끼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전면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이란하고 이제 IT인데 이 두 국가가 이제 본선 진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국가를 응원하려고 오는 이제 국민들이 일단 현재로서는 예. 그 참여가 좀 제한될 예정이고, 예. 이번에 이제 최근에는 입국 또 제한국 명단에 세네갈하고 코트디부아르 이 두 국가도 본선에 진출한
두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국가가 새로 추가된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오면 이제 비자 기간보다 체류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쟁점은 그 앞서 이 월드컵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티켓을 소유한 자들한테는 패스트 트랙으로 그 비자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미 이제 제한국으로 명단에 오른 국가들의 국민들에도 패스트 트랙이 적용되느냐 그 부분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달에 중국의 제3호 항공모함 푸제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중국은 왜 푸제남을 대만 해협에 보낸 걸까? 그리고 그 전에 푸제남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함정인가? 네. 예. 뭐 항모라는 것은 결국 이 해상에서 공군기지를 옮겨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하나가 이동하는 그렇죠. 거야. 네. 예. 좀 더 멀리 그 위협에 더 가까이 가서 이제 작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네. 푸제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이제 세 번째 항모, 그 세계 항모 시대를 열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랴오닝이나 그 두 개의 그 항모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들이 이렇게 스키 점프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 갑판이 제한되다 보니까 스키 점프대로 이제 연료랑 이런 걸 좀 적게 탑재를 해서 날아가는데 이 푸제남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카타펄트를 설치해서 그냥 이 거리에 출력이 그대로 더 무거운 항공기도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 예. 대만 해협에 또 이제 그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위협적인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보낸 거예요, 대만 해협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대만에 대한 이슈가 크죠. 중일 갈등 문제도 있고 이제 대만하고 미국은 여기는 국제 수역이라는 입장이고 예. 대만 그 중국의 입장은 여기는 자기네들의 핵심 이익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 한번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국제 사회하고 미국 그리고 지금 일본한테도 자신들의 이 핵심 이익은 건들지 말라라는 그런 발신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한편 캐나다가 알래스카에 새로운 영사관을 짓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 알래스카 하면 북극권이잖아요. 네. 대사관이 좀 필요할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일단 아난드 장관의 얘기를 보니까 이 북극권이 캐나다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여기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러시아라는 위협이 조금 더 다가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그린랜드를 이제 미국령으로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대통령 얘기를 한 이후 그때부터 이제 캐나다도 북극권을 끼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린랜드하고 그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주 거기에다가 이제 영사관을 개설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월드엔 이슈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